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4년 가까운 법원의 심리 끝에 대통령과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일요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국내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여러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모와 운동할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폐섬유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아동 4만 9천여 명을 전수조사해 학대가 의심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명을 찾았습니다. 의사나 교사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가 신분이 노출되거나 위협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혹에 머물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성범죄 판결에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대기업에서 출연금 모금, 또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또 국정원장들로부터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른바 국정농단과 특활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하는 등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공천 개입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기는 오늘 확정 판결까지 더해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야 출소합니다. 특검은 기소된 뇌물수수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며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아직 남아있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2017년 구속 기소된 지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3고심까지 5번의 법원 판단을 거쳐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2016년 가을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년 9개월간의 법원 심리 끝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무상 비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에 인사청탁을 하기도 하고 고위 공무원을 사직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당시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던 삼성그룹으로부터 용역 대금과 말 3필 등 7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거쳐 삼성 돈 16억여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정경련 임직원과 기업 10여 곳에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모두 749억 원을 출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운영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전직 대통령의 범행으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됐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는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확진자는 524명 늘었습니다.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리 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은 이번 일요일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업종들은 일부 조치가 풀리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핵심 조치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카페 업주 358명을 대표해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 정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당과는 달리 매장 내 좌석 이용이 금지되면서 생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일관성과 형평성 때문입니다. 근거나 데이터 없이 일방적인 홀 영업 금지로 저희의 카페 업계는 따가운 눈청을 받았고 비수기, 코로나, 강력한 정부 규제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모레 발표될 방역조치 완화 내용엔 카페의 경우 식당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매장 내 좌석 이용이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권도장 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던 실내 체육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푸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정부와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생활방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 관련 제한이 있거나 집합금지 업종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유행의 확산세 억제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특히 효과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별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서 모임, 여행 최소화로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없이 코로나19를 감소세로 전환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교정시설 안에 수용자들이 너무 밀집돼서 코로나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오늘 900여 명이 가석방됐습니다. 이틀째 교정시설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구치소의 9차 전수검사 결과는 내일쯤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손에 짐꾸러미를 든 수용자들이 줄지어 교도소 밖으로 나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 교정시설 54곳에서 수용자 900여 명이 오늘 오전 가석방됐습니다. 법무부가 통상 매달 말 실시하는 가석방을 앞당긴 건 과밀 수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가석방 대상도 모범 수용자뿐 아니라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자와 고령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가석방된 수용자 중 16명은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맞춘 사람들은 출소에 자가격리를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남아서 격리 해제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혹시 모를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판정을 받고 가석방된 수용자들 역시 2주간 외출을 삼가도록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해 과밀 수용을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가 집계한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오늘 오후 기준 1,249명으로 이틀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산세가 잦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변수는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9차 전수검사입니다. 앞서 8차례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직원과 수용자 95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내일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동부구치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성 수용자와 직원 등 27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선교단체인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주시의 폐쇄 명령에 단체 측의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방역 방해에 대한 엄정 조치를 하겠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TJ 열방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 차 속도를 줄이기 위한 장애물이 설치됐고 한쪽에는 감시 초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상주시가 24시간 감시하며 출입 차량 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이 극히 없다고 얘기해요. 상주시의 폐쇄 명령에 열방센터 측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자 정부는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713명으로 방문 추정자가 229명, 추가 전파자가 484명입니다. 양성 확진율이 13%로 평균치의 10배를 넘을 정도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방문자를 3,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임을 유념하시고 힘든 노력이 헛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QR코드로 가짜 기록을 만들어 방문 사실을 숨기는 참석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거부자들에 대해선 방역당국과 자치단체들에 의한 경찰 고발과 수사 의뢰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코로나에 감염됐다 회복한 국내 환자들을 조사해봤더니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탈모와 운동할 때 숨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일부에서는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뒤 입원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 40명입니다. 경증과 중등증, 중증 환자가 고루 포함됐습니다. 3개월마다 검진과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회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도 달랐습니다. 먼저 3개월이 지나자 머리가 빠지는 탈모 증상과 운동을 할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됐습니다. 퇴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내가 머리를 감아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지고 집에 침대 머리맡에 오는데도 머리카락이 많아서 내가 봤더니 머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자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환자에게선 폐 기능 저하도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긴 했는데 PET 관찰을 해보니 3개월이 지나자 폐 염증이 상당 부분 남아있었고 6개월 뒤엔 대부분 호전됐지만 일부에선 폐 섬유화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폐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하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 60세 이상의 고령 및 중증이었던 환자에게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후유증도 드러났습니다. 우울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울감은 감소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확진되고 나서 회복기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후유증 연구에서도 환자 4명 중 3명이
6개월 이상 피로와 수면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임시 선별검사소가 오는 17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시민들은 간편하게 여기서 검사받을 수 있지만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이른 현장 의료진들이 문제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를 조금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하는 건. 바로 그 이튿날 문자 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또 홀가분해 하더라고.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201개 임시검사소에서 진행한 검사는 모두 111만여 건. 이 가운데 0.3%인 3,300여 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3차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현장의 피로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서울역 시작할 때는 젖먹던 힘을 짜내는 게 이런 건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대상자들이 많이 왔고 힘들지만 이것도 보람이다라고. 방역당국은 효과가 입증된 만큼 운영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춥지 않은 환경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제일 급선무죠. 추운 데서 일하는 거랑 따뜻한 데서 하는 거 이게 피로도가 부족한 현장 인력을 억지로 짜내 장기간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넉넉한 인력풀을 확보해 자주 교체해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자 발생이 많아져서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현장의 의료진도 충분치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소모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자주 교체가 좀 될 수 있어야 돼요. 또 보건소 등 어디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태어나서 16개월 만에 학대로 숨진 정인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안에서 학대당하는 아동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부는 2018년부터 예방접종 여부나 장기 결석 등의 자료를 분석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찾아내는 이 행복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조사 비율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경기도가 최근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주방에 가득 찬 쓰레기. 화장실엔 쓰고 버린 휴지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4살과 3살, 태어난 지 한 달 된 막내까지. 3남매가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박스, 우유, 팩, 먹다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싱크대 높이보다 더 높이 쌓여 있었으니까. 주민센터 직원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3남매 가족은 대상인지도 몰랐던 주거급여도 받게 됐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멘토 역할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분리수거도. 지난해 널어놓은 빨래를 어지럽혔다며 아이들을 옷걸이로 때린 엄마.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분리됐었는데 주민센터는 최근 이 상황을 파악하고 엄마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미안해하면서 굉장히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반년간의 교육과 모니터링 끝에 아이들은 지난달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아이들이 더욱 밝아지고 그 어머님도 저희 기관에 더욱더 협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에서 6세 아동은 경기도에만 4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이 아동들을 전수조사해 학대가 의심되거나 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14명을 찾았습니다. 만 3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전수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아동들입니다. 동네 상황을 잘 아는 이웃들과 주민센터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방문 조사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장, 통장님들을 협조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방치되거나 학대받고 있는 제2의 정인이를 막으려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발달 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뒤 5개월 뒤에 발견된
일명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숨진 여성은 등록된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부양 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1살 A씨가 매달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기초연금 30만 원과 주거급여 26만 6천 원, 한 달에 56만 원에 불과합니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양 의무자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과된다 그래갖고 그게 안 됐거든요. 미안해하죠. 항상 미안해하죠. 엄마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데 서로. 하지만 이달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A씨는 24만 원가량의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의 부양 의무자, 부모나 자녀 등 직계 혈족과 배우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는 부양 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부양 의무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7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좀 장기화되면서 현장은 많이 어렵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선 지원하고 후 검증하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미 정부도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까지 없애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그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명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빠르게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번 서울시의 부양 의무제 폐지로 2,300여 위기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돼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건데 이 법원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또 다른 성범죄 판결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만취한 동료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입니다. A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은 A씨의 성폭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병원 상담 내용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이나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판단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에 머물던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해 여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가 많다며 이렇게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업무를 했던 의료진들에게 정부가 최근 위로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지급 과정에서 충남대병원의 한 진료과가 허위 명단을 내고 지원금을 실제보다 더 타낸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 4차 추경 예산에 편성한 교육훈련비 299억 원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방역 업무에 힘쓴 의료진에게 나눠주는 사실상 격려금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역시 대전시를 통해 2억 8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남대병원의 일부 진료과에서 허위 명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가 입수한 충남대병원 한 진료과의 지원금 수령자 명단입니다. 의료진 34명이 1인당 100만 원 정도씩 모두 3,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33일간 근무했다는 A씨, 지원금 92만 4천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 기간인 1월 20일에서 5월 31일 사이 A씨는 병원에 입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씨를 비롯해 최소 8명의 신입 직원이 지원금 지급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관련 일을 하지도 않고 명단에 이름만 올려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해당 과의 SNS 단체 대화방에는 해당 기간에 A씨 외 7명은 입사 전이었다. 현재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공지됐습니다. 이어 해당 진료과에서는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는 이 중 일부를 반강제로 거뒀습니다. 세금을 뺀 지원금의 30%를 과에 기부한다는 동의서까지 쓰도록 하고 돈을 객출했습니다. 돈을 모아 과 회식으로도 쓰고 공동 물품을 산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충남대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돈을 걷는다, 몇 프로를 띄고 한다, 동의서를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고요. 병원 측은 해당 과에 지급된 지원금을 모두 회수해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감사를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게 일부의 문제점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단 10분 땀에 젖은 방호복 갈아입는 시간이 하루 휴식의 전부이거나 허리에 붙인 파스 한 장, 또 진통제 한 줌으로 고된 업무를 버티는 의료진이 대부분입니다. 이젠 그만두고 싶다는 후배들을 달래가면서 더 버티지 못할까 봐 힘들다는 소린 차마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나온 이후 1년이 다 돼갑니다. 이 두려움의 맨 앞에서 온 힘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 정당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 자금이라고 하죠. 집합 금지 업종 대상자에게는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236만 명에게 3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인 만큼 당연히 꼭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지급돼야겠죠. 하지만 기준보다 적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전혀 엉뚱한 곳에 지급한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공무술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용 씨.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로 5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특공무술이니까 체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 지침을 충실히 따랐지만 통장에 들어온 지원금은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되면 3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00만 원이 덜 지급된 겁니다. 특공무술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할 수 없어 서비스업으로 신고했다는 게 돈을 적게 받은 이유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해서 영업을 못한 게 확인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구청에 수차례 문의를 해도 안 된다, 모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안 된다, 저쪽에서도 안 된다. 오로지 공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공문들 얘기만.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엉뚱한 곳에 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A씨. 실제로 쇼핑몰 운영은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이번 버팀목 자금 모두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소상공인이지? 왜 신청 대상자에 살짝 의아했지만 그렇게 신청 대상자라고 고지는 받았었어요. A씨는 고민 끝에 2번 모두 지원금을 신청해 각각 100만 원씩을 받은 뒤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A씨처럼 과거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칫 지원금이 유령 사업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악용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겠다. 문제는 이렇게 지원금을 적게 주거나 잘못 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뿐 아니라 2차 지원금 지급 때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없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기부는 뒤늦게 5지급 사례를 파악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네, 중국은 허베이성에서 8달 만에 다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찾기 위해 오늘 WHO 조사단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우한이 발원지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왔죠. 이번 조사로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베이징 이랑 특파원입니다. 미국, 독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이 중국 우한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2주 뒤나 가능합니다. 중국 방역 지침에 따라 조사단이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은 격리 후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우한 화난시장 등을 현장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The big scope is to try to find out what happened, so how the virus jumped from which animal to perhaps an intermediate host and then to humans. WHO가 보낸 조사팀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에도 우한에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조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중국 발원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所以我们的话呢，中国的话呢，发现的早，不证明我们是起源地。 수입 냉동식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감염도 시킬 수 있다며 다른 나라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以及更多早期病例的发现，溯源极可能涉及多国多地。世卫组织将视需要对其他国家和地区进行类似的考察。 최근에는 이탈리아에서 우한보다 한 달 앞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고 확인되면서 중국 발원설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단은 4주에서 6주 동안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이번 조사로 기원이 규명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접종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확진자가 2,300만 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최근 2달 사이 감염자가 급격히 늘면서 통제 불능 상태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현 특파원이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구급차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재 중환자만 이송합니다. 대부분 코로나 환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0명을 쉽게 넘으니 병원마다 자리가 없습니다. And now we're hearing accounts up to 8 hours with even patients that are critical. In my 38 years, this is the worst impact. 로스앤젤레스엔 지난해 11월 초 하루 10명 안팎이던 코로나 사망자가 한 달 뒤 100명대로 올라서더니 이번 주 화요일 기준 281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가 하도 많아 시신을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Never been in a situation before in 25 years where I've had to say to families, I'm sorry, I cannot help you.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은 평균 6초마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고 8분마다 1명씩 숨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입니다. 히스패닉, 라틴계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들인데 이들이 로스앤젤레스 인구의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함께 살고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바깥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접촉과 감염 위험이 그만큼 높습니다. Los Angeles County, I think, is home to some of the most overcrowded housing setups in the country. And because of that, you're seeing a lot of household transmission of the virus. 현실적 지원 없이 무조건적인 영업 제한과 자택 대피령 등 규제만 고집해 행정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이 커진 것도 확산세를 막지 못한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습니다. 임기를 일주일 남기고 연방의회에 난입 사태를 부른 책임을 따진 건데 이 최종 결론을 낼 상원의 논의는
다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까지 갈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미연 특파원, 어차피 물러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의회 폭동 사태를 내란 음모로 받고 이를 선동한 혐의를 정치적으로 단죄한 셈입니다. 임기 말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 10명도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미 하원 의장은 탄핵안에 서명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n a bipartisan way, the House demonstrated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하원에서 2차례 탄핵당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미국은 상하 양원이 있죠. 이제 논의가 상원으로 넘어간 건데 결론이 빨리 날까요? 의회 폭동 일주일 만에 탄핵안을 가결했던 하원과 달리 상원의 탄핵 심리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차기 바이든 정부 출범 전에 탄핵 문제를 매듭 짓고 가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공화당 지도부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o remove him from office clearly is not going to happen between now and the last day he's in office. This is more of a long-term punishment of the president.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상원 가결을 위해선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 찬성이 필요한데 차기 상원 구성이 50대 50으로 팽팽한 상황이라 공화당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 차기 정부로선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이 바쁜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하원 표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런데 직접 이 탄핵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용이 강제 중단된 트위터 개인 계정 대신 백악관 공식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됐던 의회 폭력을 거듭 비판했지만 하원 표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 워싱턴 DC는 추가 폭동 우려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주변에는 총기를 소지한 군인들이 대거 경계에 투입됐습니다. 차량 통제가 확대된 것은 물론 주말부터는 지하철도 시내 중심가를 무정차 통과합니다. 시위대의 워싱턴 DC 진입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사실상의 봉쇄 조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몇 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승강기 사고 피해가 최근 2년간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명이 숨졌던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사망자가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살펴봤는데요. 승강기 기술자,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말과 연초 일주일 사이 수도권에서만 해도 승강기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없는 것인지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박물관. 지난 4일 교체 공사 도중 승강기가 추락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승강기를 묶은 슬링바가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국과수 감식과 함께 당시 현장 근로자들을 조사하는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엔 수도권의 또 다른 상업지역 건물에서 역시 교체 공사 도중 승강기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엔 승강기를 매단 체인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 위반 사항 나오면은 저희들은 산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테니까. 그 당시 작업을 하시던 두 분 다 협력업체에서 나오신 건가요? 예. 승강기 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승강기 관련 사고 건수는 85건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감소 추세를 보이던 사상자 숫자도 최근 2년간 크게 늘었고 특히 죽거나 다친 승강기 기술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 피해자 가운데 이른바 협력업체 직원이 많다는 것. 신형 엘리베이터들은 다 원청에서 보거든요. 노후는 다 하청이 받죠.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부품 교체 값도 받을 수 있으니까 싸게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계속 저가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근무 조건까지 열악해지고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다음날 정상 출근하는 거죠. 34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는 거죠. 잠을 짬짬이 자라곤 하는데 비가 오거나 요즘같이 겨울이 춥잖아요. 고장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무성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위험을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통제할 권한 자체가 을의 위치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막아내지 않고 정부가 불법 하도급을 했다며 승강기 대기업 4곳을 고발한 사건도 지난해 모두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나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폭행으로 경비원 1명은 코뼈가 부러지고 다른 1명은 갈비뼈를 다쳤는데요. 출입 등록이 안 된 지인의 차량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자 차에서 내리는 한 남성. 경비초소에 다가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의자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경비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 얼굴에 침 뱉었어. 내 얼굴에 침 뱉었어.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오는 걸 경비원이 제지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폭행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비원들의 신고로 경찰차가 도착한 순간 남성이 휘두른 주먹에 코를 맞고 한 경비원이 쓰러집니다. 이 경비원은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침을 못 뱉게 한다고 그 입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막은 거예요. 가래를 뱉고 이러니까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비원도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막 사시나무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뭐 맞은 거 그런 느낌도 없어요, 사실은. 맞는 순간 숨 못 쉬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안에서 무슨 뭐 혹시나 흉기 같은 거라도 들고 올까 봐 공포죠, 뭐 공포.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피해자 조사가 안 됐다며 가해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임의동행도 아니고 그냥 현장. 그러니까 그런 데가 보니까 여기 일어나니까 과장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들을 때린 주민을 처벌해야 한다며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안에서의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이른바 스마트홈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다가온 미래형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코로나 이후 일상 속 혁신. 오늘은 오규정 기자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홈 기술을 살펴봤습니다. 커튼 열어줘. 말 한마디로 움직이는 집. 이젠 놀랍지도 또 낯선 풍경도 아닙니다. 청소하자.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집안 곳곳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스마트홈 기술은 더 지능화되고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여가 시간에 별다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만큼 집에서 보낸 시간도 많아졌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의 발달은 주방과 거실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방 천장에 달린 커다란 로봇팔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능숙하게 요리합니다. 5,000가지 요리를 할 수 있고 식사가 끝나면 청소까지 합니다. 로봇 청소기는 레이더와 카메라로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을 인식해 바로바로 청소하고 냉장고에 달린 자외선 램프는 주기적으로 내부를 살균합니다. 패턴들을 저희가 다 빅데이터로 다 수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이 원격으로 쉽게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의 혁신은 육아에 대한 부담도 덜어줍니다. 센서가 아기 울음을 감지해 재워주기도 하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강아지 똥은 쓸쓸하게 혼자서 조명 밑에 책을 놔두면 자동으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요리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할 때 시간이 필요할 때 한참 동안 이제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니까 저의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매년 11%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홈 시장. 최첨단 기술로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혁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